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보 시스템 감리사 2026년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예, 하나씩 그 예, 11번째 문제인데요. 다음은 형상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각 활동을 적용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형상 관리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여러 버전을 그 잘 넘버링해서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변경을 리포팅하고 그다음에 그 리포팅한 거 그 변경에 대한 어떤 이유들을 잘 관리하고 그걸 승인하고 뭐 그런 절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을 먼저 이제 그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기준에 따라서 형상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우리 뭐 이제 뭐 SVN이나 뭐 다른 버전 관리 도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처음에 어떤 아이템들을 정하고 우리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요소들이 뭐 그 파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문서나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변경이 일어날 텐데 어떤 버전 관리를 위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개발자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발 후에라도 어떤 변경 요청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변경을 그냥 바로바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 중앙에서 그 리포트를 받고 그게 과연 뭐 변경이 필요한 일인지 누가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평가와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고친 다음에는 다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아마 스테이터스 어카운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변경했으니까 이제 뭐 릴리스를 하기 전에 그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품질 쪽에서 어떤 오디트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라, 다, 나, 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그 가하고 나에 대한 순서를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기록과 보고는 사실 그 형성 관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변경했을 때 어떤 변경 과정에서의 어떤 체인지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안쪽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변경에 대한 모든 것은 형상에 일단은 리포트를 하고 스테이터스 어카운팅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걔는 이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예, 이것도 지금 형상 관리, 뭐 버전 관리에 대한 건데, 기,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라에 해당하는 명령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아마 이거 뭐 개발한 분들은 뭐 깃허브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실 테니까 뭐 음, 아침에 와서 해야 될 일, 뭐 원격에 있는 거 이제 다른 팀들이 개발한 거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한 것도 나중에 그 원격에다 갖다 푸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는 거. 네. 그 요거는 우리가 뭐 처음에 이제 뭐 그 시스템 개발에 뭐 지금 참여하거나 아주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통째로 내려받는 것을 우리가 클론이라는 명령으로 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로컬 저장소의 변경을 위한 저장소에 반영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그 이제 푸시로 이제 내가 개발한 거를 원격 저장소에 이제 갖다가 반영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그 원격 저장소에서 변경을 로컬로 가져오되 내 거에는 로컬에 넣지 않고 그냥 그 패치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정말 내 거하고 머지하는 그런 명령이 따로 있는데 요 다는 패치고 라는 풀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처음에 클론 해가지고 쫙 그 현재 개발된 거 깔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다가 그 변경된 개발이 있으면 뭐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뭐 푸시 해놓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하고 패치가 아마 헷갈리실 텐데 패치는 그냥 그 업데이트 내용만 이제 가져오는 상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가져와서 내 거에 로컬 있는 거를 다 머지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풀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GitHub 쓰신 분들은 뭐 대부분 쓰셨을 테니까 이걸 금방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객체 타입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는 조건 분기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리팩토링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지금 요 그 리팩토링은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안에 스탑이라는 메소드에 지금 그 타입에 따라서 그 타입이 지금 비디오면 비디오에 해당하는 쪽의 거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 뮤직이라면 뮤직에 해당하는 거를 정지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스탑이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그냥 예전 절차적인 함수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폴리모피즘으로 그 잘 하면 여기에 각 타입에 따라서 그 다르게 동작하는 같은 이름의 스탑을 여기 밑에다 두면 쉽게 그런 폴리모피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꾼 게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인데 스탑의 내용을 지금 함수 이름은 같지만 그 내용은 지금 다르게 해서 폴리모피즘을 적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컨디션 조건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if 구조를 복잡한 if 구조를 우리가 줄이려고 할 때 이런 오버라이딩을 이용해서 다형적으로 호출하게 하면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객체지향 아마 폴리모피즘 그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흔히 봐왔던 거고 이 리팩토링에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replace condition with polymorphism이라고 합니다. 뭐 예, 여기 지금 뭐이 문제하고 연관된 걸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 있는 플레이어 타입이 지금 비디오하고 뮤직이 있는데 또 다른 타입이 생겼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if 구조가 또 타입에 따라서 달라져서 여기 지금 else 하나 또 붙이고 타입 뭐 equal 뭐 다른 플레이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스탑이라는 게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면 거기를 지금 다 고쳐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로 지금 리팩터링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또 다른 타입의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상속 받아주고
똑같은 이름의 스탑에 그 클래스 안에 스탑이라는 거를 오버라이딩해서 그 타입에 맞는 스탑을 정해주면 이용하는 입장, 스탑을 부르고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별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if 구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폴리모피즘으로 간단하게 상속받고 또 다른 타입 하나 지정하면 이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클래스 변수에서는 얘네들이 다 폴리모피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탑들이 그 의미에 맞는 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요.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테스트 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테스트 기법은 프로그램을 실제 입력값으로 실행하면서 동시에 기호 실행, symbol execution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조건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입력값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이라는 걸 좀 아시면 조금 이제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심볼릭 익스큐션은 뭐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해서 값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거의 수학적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그 조건식들을 우리가 쭉 그 실행 흐름별로 따라 나가면 그 어떤 조건의 연합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값의 어떤 조건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심벌릭 익스큐션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 식들이 어떤 그 변수에 대한 식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실용적인 방법으로 여기 지금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어, 그 실제 값을 주어본 다음에 그 주어서 실행된 그 흐름을 그 추적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적된 곳은 우리가 실행이 갔으니까 그거는 뭐 패스인지 페일인지 어떤 결과값 보면 아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실행이 안 된 곳의 내용을 그 흐름을 어, 그 심벌 익스큐션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실행이 안 된 쪽의 흐름에 그 구동시킬 수 있는 입력 값을 우리가 테스트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크리트한 그 다이내믹한 방법과 심볼릭한 방법의 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컨콜릭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신뢰로 여기 지금 구체적인 실행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입력값을 넣어보고 그러면 입력값을 넣어보면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이제 우리가 그 커버리지를 보면 어디 실행됐다는 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행 안 된 쪽의 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 입력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시mbol execution을 시키면 이제 그런 조건문들이 딱 쫙 실행이 안 된 쪽에 대한 실행이 된 것의 반대를 구하면 되니까 이제 그 시mbol execution을 가지고 그 실행된 흐름의 어떤 입력 조건을 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쪽의 테스트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건 풀이를 해서 살짝 이제 조건에 반대되는 거, 뭐 아까 우리 x true 쪽을 만약 x 제로 쪽을 했다 그러면 x가 제로가 그 x 제로를 넣었을 때 쭉 익스큐션 되는 어떤 조건문에 반대되는 그런 거를 만족시키는 테스트 값을 구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문장에 대해서 그 지금 실행된 거에 대해서 또 경로를 쭉 탐색하고 안 된 곳으로 가려면 또 그거에 반대되는 쪽으로 또쭉 심벌 익스큐션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함수 x에 지금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 흐름이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그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로 세팅해서 x를 1로 줬어요.
그러면 요 조건식에는 지금 이제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오는데 그때 그 경로를 추적해서 심벌 익스큐션 하면 이제 예, 요런 입력이 나올 텐데, 그죠? 익스큐션 되는 컨디션 x가 2를 줘줬을 때 그러면 그거의 반대 조건을 찾는 거예요. 반대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력 값을 넣으면 x5를 넣으면 결국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 이제 요 실행을 했을 때 입력했을 때 이제 실행되는 어떤 경로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경로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에러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 경로를 이제 찾게 돼서 그 테스트 케이스의 어떤 예상 결과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랜덤 테스트면 무수히 많은 값 중에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력 값을 구하는 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테스팅을 하면 이제 이게 트레이스가 여기 있는 실행 흐름이 안 갈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심벌 익스큐션은 사실 이거는 그 물론 이제 이건 간단한 함수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심벌 익스큐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지면 이런 if나 뭐 컨디션들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그걸 다 결합했을 때 그 조건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개를 섞는 거죠. 그죠? 실제 실행을 통해서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 흐름의 심벌 익스큐션을 통해서 이제 가보지 않은 쪽으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심벌 익스큐션을 통한 그 입력 값의 조건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테스팅 문제가 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그, 그 개선되고 조금 이런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도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테스팅 그거에 대한 고전적인 그런 그것들만 배우고 이제 소개했는데 이제 그런 실무에서 조금씩 응용해서 하는 것들도 지금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중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의 개발 절차로 가장 적합한 것은 TDD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코드를 쓸 때 미리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도 생각해 놓고 테스트 우리 코드 그 JUnit 같은 걸로 짜 놓고 그 JUnit에 통과할 수 있도록 코드를 점진적으로 짜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코딩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클래스다 또 어떤 모듈이다 그럼 이 모듈을 우리가 나중에 개발했을 때 어떤 게 테스트 케이스가 돼서 어떻게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JUnit으로 짜놓으면 그 JUnit 테스트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코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짜는 중간중간에도 아직 구현이 다 안 됐지만 그 제휴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능이 만약에 다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코드 모드에서 이제 리팩토링 모드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보통 우리가 그 JUnit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선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단계를 레드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현하려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써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고 계속 이제 그 확장해 나가는. 그죠? 그래서 제인리드 우리가 쓰면은 처음에 페일 하면 레드가 되고 그다음에 패스가 되면 그린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리팩토링은 코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그 코드를 뭐 더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고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어떤 좀 불합리하거나 또는 읽기 어렵거나 또는 뭐 코드 스멜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좀 고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문제. 예. 다음 자바 코드에 대하여 에러 없이 컴파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bstract A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타입은 A에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C 타입은 B를 상속받은 C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생성자를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지금 A를 지금 생성자를 썼는데 이건 abstract잖아요. 그죠? abstract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B 타입의 객체를 지금 B 타입에 넣었으니까 이건 별 문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A 타입에 넣는 건 어떻게 되나요? B는 서브 클래스니까 폴리모피즘 리스크 교체 원리를 생각하면 A 타입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이 경우는 그 A 타입이 슈퍼 클래스고 B 타입이 서브 클래스인데 이게 다운사이징 돼서 이제 A 타입이 훨씬 저기 제너럴한 개념인데 예, 그거를 더 스페시픽한 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C 타입을 만들어서 그 위에 부모 노드에 그 타입의 변수로 넣었으니까 이 경우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경우는 반대가 됐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어, 나와 다와 마가 맞는 거죠. 그죠? 나와 다와 마. 그 나머지는 이제 이 업, 업캐스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추상적인 게 생성자로 쓰여 있어서 그 객체 생성을 못하는 그런 타입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컴파일 오류가 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 프로그래머 A는 성적 처리 함수를 작성하려고 한다. 프로그래머 A가 else if 구조의 print grade 1 함수와 스위치 구조의 print grade 2 함수로 두 가지 버전의 코드를 작성하여 시행해 보았다. 이 두 코드의 수행 결과 값이 달라지는 입력 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A 프로그램 이저 print grade 1하고 print grade 2의 큰 차이는 뭔가요? 물론 이제 if then else하고 스위치를 썼는데 여기 지금 스위치를 쓰실 때 되게 우리 예전에 우리 코드 하시면 여기 브레이크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 요것만 실행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만약 90이 넘는다 그러면 여기를 하고 뭐 다시 코드 체크가 돼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문장이 없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한 게 이제 이 60과 80의 이 순서가 좀 틀려져서 만약에 이 D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값을 낼 때 조건이 지금 여기서 스코어가 90이 컸을 때도 물론 여기 그 리절트가 A로 되지만 여기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이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고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70 이상의 값이니까 여기 D가 찍혀 버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안 해요? 이거는 딱 나눠 가지고 70 이상의 값 70에서 80 사이의 값이 나올 때 인티저 디비전으로 나와서 7에서 C가 나오고 이제 브레이크가 되니까 1로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D에 대한 결과의 조건이 달라져요. 지금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지금 스코어 60에서 80이면 무조건 D가 찍히거든요. 근데 그레이드 2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눠져서 인티저 디비전을 해서 이제 그 거기에 해당하는 걸 어사인하고 결과값을 어사인하고 그냥 바로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어, 실행 흐름이 다른 거죠.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를 안 하고 네, 여기는 지금 뭐 이 조건식 자체가 다르니까 뭐 다르긴 하겠지만 이 양쪽 구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쓸 때 이건 왼쪽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어사인하고는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컨디션도 지금 틀렸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자일 개발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모두 찾아라. 예, 애자일 방법은 우리 뭐 그 요즘 많이 쓰이고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꽤 아마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고객이 개발팀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개발에 참여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기능 목록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고객도 그렇고 뭐 제품 개발자나 제품 책임자들이 그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그, 그, 그 스프린트 한 번 돌아갈 때마다 다시 리뷰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 스토리는 하나의 기능만 표현하도록 한다. 이게 뭐 이 애자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작고 독립적인 테스트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개발하고 그거를 계속 누적해 나간다. 자, 플래닝 포커는 스프린트 팀원에게 작업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 플레잉 포커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각 유저 스토리마다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개발 규모가 되는지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치 우리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그 개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 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카드를 가지고 이 기본 그 요구 사용 사례가 요거는 한 원 사이클 만에 2주 만에 개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게 몇 배가 될 거다, 몇 배가 될 거다. 이거는 이틀 걸릴 거다, 이거는 뭐 사흘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주관적으로 좀 뭐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 서너 사람이 그 개발 팀원이 그걸 서로 플레인 포커를 할 때 그 지금 우리가 추정하려는 그런 사용 사례에 대해서 요거는 뭐 기본보다 뭐 3배 더 많이 들겠다. 어떤 사람은 뭐 2배 많이 들겠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의견의 차이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또 해요. 그래서 설득이 되면 이제 그게 뭐 일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지 이걸 할당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길이는 팀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스프린트 길이는 항상 똑같아야 아까도 말씀드린 플레인 포커 할 때 이 단위 기능에 대해서 사용 사례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스프린트 대개 2주 만에 한다 그러면 2주 걸릴까 또는 4주 걸릴까 뭐 이렇게 그 정확히 정해진 기간이 있어야지 이걸 늘렸다 좁혔다 하면 우리가 그 결과 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된 기간이 돼야 그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추정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